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순무 변호사입니다. 저는 웰다잉 문화운동의 공동대표, 한국 후견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상속절차의 A2 제시입니다. 우리 이제 시청자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금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25%를 차지하는 그런 고령 사회를 맞게 됐습니다. 과거에 우리 상속 문제는 전통적으로 장자 상속 중심 또 유교적인 전통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되면서 또 하나 이제 베이비 부머 1954년 이후 한 20년 동안의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재산을 많이 형성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곧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의 이제 권리, 핵가족화에 따라서 상속 분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여러분들께서도 상속 절차가 어떻게 개시가 되고 마무리되며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망자 수를 보면 2003년에는 24만여 명이 돌아가셨고요. 반면 2022년에는 무려 37만에 달하는 인구가 돌아갔습니다. 또 신생아 수, 출생 수를 보면 2003년에는 49만, 그건 50만이 됐는데 2022년에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25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58년 개띠라고 하는 1958년 전후에서 무려 출생 인구가 100만이었습니다. 지금은 4분의 1밖에 안 됐죠. 그래서 그 우리 시대의 흐름과 상속 절차는 이제 분쟁이 많이 커져서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흔히 있는 이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의 접수 추이를 보면은 1916년에는 1233건이 된 게 2020년에는 무려 2776건으로 굉장히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더 증가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이 상속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은 먼저 상속 분쟁이 이제 과거와 달리 많이 일어나게 됐고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 그럼 유족들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또 기틀이 되고 또 기부 등 세상을 위한 메시지도 낼 필요가 있고 또 상속 절차를 잘 알므로써 가족과 그 절차를 공유하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뜻을 가집니다. 먼저 이제 상속 개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보면은 그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돌아가심으로써 그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한테 넘어가는 절차입니다. 이분은 증여라는 부분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의사를 합치해서 넘겨주는 계약인데 반해서 이거는 사망에 의해서 법률 효과로서 당연히 넘어가는 그 법률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상속이 일어나? 여러분 아시겠죠? 사망 시입니다. 다만 이제 부재자가 있죠. 어디 나가서 집 나가서 안 돌아온다 이런 부분들은 실종 선고에 의해서 실종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돌아가신 걸로 보는 거죠. 이제 실종 선고는 가정법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부재자는 일반의 경우에는 이제 5년이 지나야지 이제 실종 기간이 만료되는 거고요. 또 재난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 좀 잘 모르겠다는 건 1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 사망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항공기에서 뭐 상속인 피해상속에 함께 돌아갔다는 경우에는 이제 동시 사망으로 추정하는 그렇게 보게 하는 민법 규정이 있어서 이분들 사이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속 분쟁이 있었을 때 관할 법원은 피상속 돌아가신 분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 거주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은 최종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가 관할 법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상속인을 이제 확인하는 건데요. 그 법정 상속 순위가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이라고 하면 자녀, 손자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그 배우자.
제1순위고요. 제2순위는 직계 존속, 조부모, 증조부모가 이에 해당하고 배우자도 2순위로 같이 들어갑니다. 1순위가 없었을 때.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이제 사촌 이내 관계 혈족이라고 되어 있으면 조카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법정의 순위별로 1순위가 이제 없어지면 2순위, 3순위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모, 서자, 남편의 혼외자 또는 의별 아버지와 그 아내의 전 남편의 자녀, 이거는 지금 친족 관계 우리 민법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 상속인의 그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친자 소송, 혼외자의 경우에는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그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상속권에서 말씀드렸는데 언제나 상속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민법에는 상속권을 빼앗는, 박탈하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상속인의 결격 사유가 있는데요. 민법 100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또 사기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법적으로 박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새로 생긴 이제 박탈 규정이 있는데요. 그게 1004조 2에 정해졌는데 이게 세상에서 많은 구하라법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로서 부양을 중대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그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그 직계 비속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이 상속권을 박탈하게 돼 있는데 이건 당연 박탈이 아니고요. 본인의 유언 혹은 이제 공동 상속이 될 분들이 이제 가정법원에 상실 청구를 하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그 다음 절차는 이제 유언이 있는지 여부와 상속을 어떻게 내용이 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째로 필요한 게 이제 유언장이 있는지 여부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언장을 쓰지 않는 그런 문화가 돼 있어서요. 미국 같은 무려 56% 이상의 유언장을 쓴다고 합니다. 그 유언장이 이제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이 뭐냐가 이제 중점 관심이 되는데요. 그 유언장이라고 본인이 막 썼다고 해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민법에서 정해진 5가지 방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이제 유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는 거고요. 또 유언 집행자도 유언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이 상속 절차 이후에 발견된 건 그 유언에 따라서 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일본의 제도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은 이제 유언장 보관 제도라는 걸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을 쓰면 일본 각 등기소에 가서 유언장을 제시를 하고 자기가 썼다, 그리고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해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또 유언 생각이 바뀌어서 새로 쓰면은 다시 유언장을 또 다시 받아주게 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한 4, 5만 원 정도 내면은 보관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유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혹은 그 내용이 뭐에 대해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유언 관련 분쟁이라는 건 유언장이 있는지 여부, 또 누가 본 경우에 이제 미리 보고 찢어버려 훼손했을 때는 유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문제 등등 여러, 그리고 유언을 썼을 때 제정신이 아니냐를 가지고 또 많이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식이 되는데 우리도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히 이 보관 제도 입안이 되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이 적은 경우에는 뻔히 돌아가신 분의 재산 확인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재산은 적극적인 있는 재산뿐만 빚도 이제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뭐 전산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여러 상속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는 전국 부동산 등기 연결 서비스가 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정부의 온라인 24 여러분 잘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금융자산, 국민연금, 세금 등 다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금감원에서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모든 이제 금융기관에 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한 보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이제 상속 승인 이제 포기입니다. 법정 상속인 또는 유언에 의해서 상속이 됐지만 그 상속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선택 여부가 이제 상속의 승인 혹은 포기의 문제입니다. 상속인이 된 분은 단순 승인이 첫째 있고요. 그건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한정 승인이 있고요. 또 포기라는 게 있습니다. 한정 승인이라는 거는 자기가 받은 자산의 범위, 적극적 플러스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내가 받겠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부채는 상속받지 않겠다는 게 한정 승인이고요. 포기라는 건 난 상속을 일체 내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분에 이제 나눠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절차를 보면 한정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 개시일 안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가정법원 최후 주소지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은 한 2, 3개월 공고 절차를 거칩니다. 포기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채권자들 그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 한정 승인은 그러면 어느 경우에 하게 되느냐? 재산 부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잘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는 경우, 그리고 상속이 알 수 없는 채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무슨 소송이 제기돼서 더 빚 갚아라 하는 경우도, 이게 이제 이른바 우발 채무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불치의 이제 피해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친권을 행사하는 분이 이제 이걸 상속 승인을 대신해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속 재산의 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분쟁이 제일 많은 부분이 상속 재산을 놓고 누가 어떻게 가져간다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이제 원칙이 협의 분할의 원칙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어떻게 상속 재산을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 협의 분할은 어느 경우에 이제 유언에 의해서 뭐 이렇게 누구한테 뭘 주고 하는 경우에도 협의 분할로 그 내용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제 법정 상속이 이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러 다양한 재산들, 부동산, 현금은 나누기가 좀 편하겠죠? n분의 1 소위 나누면 되는데, 부동산은 어떻게 나눌까? 누구한테 귀속할 거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다룰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가령 1세대 1주택 상속인이 거주하는 부분에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부분도 주택이 있는 상속인, 없는 상속인, 과연 누구한테 줄 것이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끼리 적당히 나누자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리스크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속 분할에 대해서는, 또 상속 분할하고 나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또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팔게 되는 경우에 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팔 거냐에 따라서 공제액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상속 재산 분할은 간단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 상속인이 있고 각자의 사정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세금의 효과, 그리고 이걸 언제 양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언제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들이 엄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나중에 상속세를 낼 때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상속재산이라는 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평가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상속세 신고하기 전에 상속세 내기 위해서 팔았다는 경우에는 그 실가가 상속 재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죠. 이런 등등의 이제 문제를 우리가 많이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협의 분할이 잘 되면 좋지만, 그럼 협의가 안 된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결국 이제 법원에 가야 됩니다. 그럼 상속 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가정법원에 가게 되는데,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 이제 조정의 회부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법원에서는 그 후견적인 국민의 이제 법률과 함께 가족관계에 대한 후견적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이혼 사건도 다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마 경험하신 바고요. 조정 절차의 회부에서 상속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이제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누구는 누구 재산은 누구에게, 누구 재산은 누구에게, 이런 판결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상속재산 분할 사건 서두에서 말씀드려서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근데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는 단순히 그냥 상속재산을 나눈 것뿐만 아니라 기여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느 그 병에 든 부모님을 열심히 간호를 했다든지, 평소 어려울 때 생활비를 지원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지원해서 키웠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기여분이라는 걸 상속인한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류분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 원래 유언에 의해서 상속을 한 푼도 못 받는 부분도 이제 유류분이라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건 따로 이제 강조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유류분에 대한 청구, 그 특별 수익, 그리고 특별 수익이라는 거는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 이걸 가지고 또 얼마를 받았으니까 나눠야 된다. 별도로 재산을 뭐 넘겨준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다툼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많은 경우에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판결로서 가는데, 판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여분, 유류분, 특별 수익의 문제가 큰 쟁점이 돼서 소송이 굉장히 오래 끌게 됩니다. 이 상속 재산 분할 소송도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이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상속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재분할도 가능합니다. 당사자들끼리 의견만 합치되면. 그래서 그 분할 시기는 뭐 법에 기한은 없습니다만은,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이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가산세 문제도 있고, 또 신고했다가 다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또 여러 이제 상속세 부분에 대한 조정,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상속세 신고 기한인 돌아가신 다음 6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 분할을 협의하는 것을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상속세 신고 납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또 나눈 것에 못지않게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물론 상속재산이 적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할 세계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유족 배우자 가족이 있고 뭐 자녀가 좀 있는 경우에는 시세 서울 기준으로 한 15억 정도 되는 뭐 아파트를 갖고 있다 하는 경우에 이제 상속세가 안 나오는 걸로 보통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는 10%에서 50%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거는 증여 경우에 똑같이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상속세가 일시에 실제로는 뭐 현금이 있으면은 그걸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걸 팔거나 빚을 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니어 여러분들께서도 재산 물려주면, 아파트 물려주면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그게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상속세 재원을 미리 좀 마련해 두는 것도 상속인을 위해서 좋은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속세는 이제 지금 많이 논의가 있습니다. 유산세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요즘은 정부 여당에서 유산세제 말고 유산취득세제로 바꾸자 하는 공청회도 열고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유산세제와 유산취득세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죠. 유산세제는 이제 상속이 남긴 전체의 재산, 유산에 대해서 그걸 이제 과세 표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으로 이제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정하고, 이제 상속인끼리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그 세액을 나누는 겁니다. 연대납세 의무를 주어져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게 그걸 상속분에 따라서 나누게 돼 있는 거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여러 나라에서 취득하고 있는데, 이건 전체를 놓고 오는 게 아니고요. 개개의 상속인이 얼마를 받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본인한테 돌아온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과세편이 굉장히 낮게 돼서 세금이 적게, 합계하면 적게 냅니다. 그렇지만 뭐 상속인이 뭐 한 분이나 뭐 두 분 이런 경우에는 그 세금의 효과는 뭐 유산세제 방식이나 유산취득세제 방식이나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냐 관할 이제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기간은 6달입니다. 돌아가신 때부터. 그리고 이제 비거주자로 외국에 살고 계시거나 뭐 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9개월까지 이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당연히 연장되는 건 아니고요. 세무서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9개월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이제 그 공제, 수많은 이제 상속 공제도 법리가 굉장히 뭐 배우자 공제, 뭐 이쪽에서 또 미성년 자녀 공제, 장애인 공제 뭐 등등 굉장히 복잡한 이제 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고, 또 일괄 공제는 뭐 보통 경우는 5억까지 뭐 이런 부분들도 상속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역시 본인 계산이 굉장히 어렵고, 물론 계산 방식은 뭐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긴 하지만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회를 위해서 기부한다든지 뭐 공익법인을 세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과세 표준에서 이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늘 수 있다. 특히 요즘은 단독 가구가 많아지잖아요. 독신으로서 쭉 사회생활하고 재산을 축적해서 생을 마감한 경우에 전부 뭐 가령 조카한테 다 줄 거냐, 요즘은 생각이 많이 달라져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혼자 남으신 분들은 이제 사회를 위한 유산 기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고 있는 납부를 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액이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이제 분할을 해서 나눠서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연부연납이라고 이제 그런 용어로 쓰고 있는데, 최대 이제 5년
6번에 걸쳐서 나눠서 낼 수 있고, 다만 이제 그 이자가 붙죠. 세금이라는 거에는 항상 기간을 늦게 하거나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이제 가산세라는 게 붙습니다. 우리 제일 높은 경우 40%까지가 가산세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제때 신고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우리 가산세가 붙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연 3.5%의 이제 가산이자를 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현금만이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물납이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 가져가세요. 뭐 다른 뭐 대체재산 이런 부분을 내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세무서에 이제 승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요건이 쉽게 금융재산이 50% 미만인 경우에만 또 허용이 되는 거고, 물납해서 관리하기 어려운 거는 또 세무서에서 이제 거부를 하게 되면 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비상장 주식 이것도 잘 안 받았습니다. 상장 주식은 뭐 팔아서 내면 되니까 또 그렇고요. 그래서 그 연부연납이라는 거는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물납이라는 거는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한 수단이긴 합니다만 종전마다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그 이유는 종전에 물납을 많이 허용했는데 그건 이제 국가에서 이제 물납된 재산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걸 뭐 지배주주가 아닌 한 누가 인수를 하겠습니까? 거의 이제 그 시가보다 몇 분의 1에 이제 공매되고 이런 부분이라서 세수에서 빠지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제한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물납을 하게 되면 이제 평가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같으면 무슨 팔기가 쉽고 공시지가도 있기 때문에 대충의 이제 기준이 나오지만 뭐 멀리 있는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평가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물납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했다고 해서 상속세 과세 문제가 이제 그대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상속세는 이른바 이제 부가 과세 방식 과세라고 그래서 세목이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일단 상속세액을 결정을 해야지 그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후에 약 9개월 정도 이내에 이제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상속세 신고한 분들에 대해서 그 국가 세무서에서 그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관리한 세무조사가 따로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상속세 그 많은 이제 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텐데 금융재산 10년 이내에 금융재산 다 내봐라 뭐라 이 검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금 대책을 위해서 세무서는 모든 금융자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이하게 그냥 이건 별 문제 없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상속세 조사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 전에 많은 현금을 빼서 쓴 경우에 그 출처 조사 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또 가족에 넘어간 경우에 또 뭐 그 이유와 그 동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세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세액이 제법 되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신고기간 맞추고 납부를 하고 또 나중에 나올 세무조사에 대비해서 그 대비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또 그 자료를 제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차용 증서, 뭐 대부라든지 여러 증서들이 현실적으로는 몇 년 지나면 다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평소에 세금과 관련된 서류들은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전문가라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간수하지 않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 지금 내놓으라 하면은 아마 많이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신고하고 납부가 끝나면은 이제 상속 등기 및 이전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속이라는 건 법적으로 포괄 일체 재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 이미 넘어가 있는 겁니다.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우리 민법책에는 다 써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등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할 때 당연히 또 세금이 붙게 됩니다. 그게 이제 취득세죠. 과거에는 이제 등록세가 따로 돼 있지만 이제 취득세라는 하나의 세목으로 이제 포함이 되게 됐고요. 다만 이제 그 거래에 의한 그런 취득 양도 뭐 매매보다는 세율이 좀 낮습니다. 이것도 상속 등기도 상속 후 6월 이내에 해야 되고 외국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달까지 이제 여유 기간을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의 이전인데요. 이 부분도 가령 현금 자산이 은행에 있으면은 n분의 1로 나누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주식 같은 경우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너무나 명백해서 제가 이런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 상속인들이 피상속이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이제 n분의 1로 서로 이제 다툼이 있어가지고 동의를 해봐라 하면은 동의를 안 해주는 상속인 꼭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눠줄까요? 내 짜투리 주식은 내가 포기하겠으니까 나머지 나 주세요 해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럼 안 해주면 금융기관 상대로 상속재산 인도 청구 뭐를 하게 될 텐데 그걸 받기 위해 또 소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무적으로 겪은 부분이 당연히 이제 단주는 다 포기할 테니까 이것만 되돌려 주세요 해도 절대 그러질 않더라고요. 당연한 것 같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상속 분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있는 상속 금융자산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항상 상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상속 돌아가신 분의 뜻이나 유언도 중요하지만 상속을 받을 분들이 이 부분을 다 공유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상속인은 비상표 내 뜻대로 하면 잘 되겠지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항상 피상속인들과 함께 그걸 공유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공유했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어긋나면 또 분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겪은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상속이라는 문제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뜻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유교적 전통에 많이 젖어 있는 세대하고 또 그걸 상속받는 세대는 요즘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10년, 20년 차이만 전혀 소통도 안 되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 이제 처해져 있는데 제가 그 사안은 자수성가한 지방에 이제 아주 부호였죠. 전국 각처에 이제 빌딩, 임야, 부동산, 주택 등 많은 이제 재산을 이룬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이 상속세에 대비해 가지고 전체 재산을 이제 목록을 만들고 세무사에 의뢰해서 상속세액이 얼마 될까지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재원은 따로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을 다 불러 모읍니다. 육남매 대가족이었죠. 그리고 장손까지 이제 끼워 넣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가족 동업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계약서를 만듭니다. 그 1조가 별지 재산은 우리 가족의 재산이다. 팔지 못한다. 이게 1조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15년도 아마 넘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재산에서 나오는 월세, 임대료가 월 2억쯤 됐어요. 그러면 7가족이 나눠서 잘 쓸 수 있잖아요. 충분히 쓸 수 있고 또 세금까지 계산했으니 뭐 상속 문제는 이제 완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분이 좀 편찮으셨는데 배우자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 몫은 다시 나눠서 7분의 1씩 이렇게 수익을 나누기로 했었습니다. 자, 돌아가신 후에 상속 그 신고하고 납부 조사 전혀 이제 매끄럽게 진행됐죠.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남은 문제는 이제 상속 재산 이제 분할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육남매지만 다들 좀 배우자도 있고 뭐 또 그들의 또 자녀들도 생각들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여자 형제는 생전에 뭐 아들들 너무 우대해줬다 이런 생각도 가졌고 또 자기 명의로 돼 있는 뭐 상속 재산을 가진 분은 사업하시는 분이 이거 담보를 좀 제공해서 내 사업자고 좀 쓰면 안 되겠느냐. 또 이제 그 관리를 하는 또 그 형제가 있었는데 너무 관리비를 많이 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그마한 이제 분쟁들이 생겨서 결국은 나누지 못하는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나누려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재산을 법원에서 나누기도 너무 엄청나게 어려울 거 아닙니까?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사건에서 돌아가신 분은 자녀, 상속인들을 위해서 거의 완벽한 그런 상속세부터 재산 운용까지 다 물려줬지만 그게 이제 그 다툼의 씨앗이 된 거죠. 오히려 본인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그래서 우리 이 시니어분들이 그 고유 우리 문화 전통에 따른 가족 화합 뭐뭐를 위해서 재산을 묶어두는 그런 식의 상속을 하면 상속이나 유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다. 결국은 미리 나눠서 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이제 부모에 대한 감사와 몸을 하지 묶어놓으면 항상 탈이 나더라 하는 건 제 오랜 경험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상속이 종료된 것과 그 사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상속인의 개시부터 상속 등기 이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금도 다 납부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속이 완전히 종료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이제 사후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상속인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요즘도 마찬가지. 옛날에 뭐 첩들 뭐 이런 두는 문화들이 좀 남아 있어서 친생자 호적에 등재되지 아니하는 돌아가신 분의 친자들이 제법 있었죠. 호적에 다 넣어줬으면 이제 상속인으로 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안 한 경우에 이제 그 생전 혹은 이제 돌아가신 뒤에 이제 자녀가 친자 확인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요즘은 뭐 DNA 검사 이걸 확실히 이제 친자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친자로 확정이 된 경우에는 이제 상속인이 어떻습니까? 상속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상속 재산을 또 다시 나눠야 되잖아요. 한 혹은 둘 경우에.
이런 부분은 이제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다시 상속 재산을 계산하고 상속세를 또 나누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합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또 다시 이제 소송이라는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속이 종료됐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고 진생자 소송 등에 의해서 상속분들, 상속 신고들이 다시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상속 회복 청구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는 상속인데 이제 상속을 못 받았다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참칭 상속인 뭐 이런 부분, 상속 자격이 없는데도 우연히 잘못 올라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가짜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걸 바로 잡게 되는 그런 수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상속 회복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참칭 상속인, 가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안에 이제 상속 회복 청구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법원이 아니고요. 민사 법원에 이제 제기하면 일반 민사 절차에 따라서 그 침해 여부와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아까 똑같이 이제 앞에 말씀드린 친생자가 다시 상속의 추가로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분이 다 바뀌고 상속세 계산 주고받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상 제가 이제 다 상속 절차 A to Z까지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마치면서 우리 시니어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조언해 드릴 부분은, 상속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거고, 얼마간에 다 뭐 재산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재산이 상속세를 납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얼마간의 재산이라도 그 부분, 상속인 주로 뭐 배우자나 자녀들이 되겠죠. 이 공평하게 편하게 나눌 수 있는 틀을 미리 마련해 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이제 유언의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나라에서 1%도 안 되는 분들만 유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유언장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2번 써보고 있습니다. 써보자는 겁니다. 유언이라고 막상 쓰라고 하면은, 야, 이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가? 야, 이게 그래? 생각이 좀 싸하면서 별로 이게 유쾌한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한번 써보자는 생각을 하면 편하게 이제 생각과 또 재산 문제, 또 이런 뭐 그 가족, 유족에 남길 부분 한번 써보시면 또 1년 뒤에 가면 또 생각들이 달라집니다. 상속 또 유언의 경우에도 유언을 여러 번 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요? 생각이 달라지고 아침마다 아침, 저녁 혹은 이제 며칠 만에 보는 자녀들이 하는 행위, 이것 때문에 자꾸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번 거듭해서 쓸 수 있도록 훨씬 자기 생각이 정리되고, 또 가족에 대한 그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거다는 것도 계획이 잘 쓰게 됩니다. 우리 지금 시니어 TV에 여러 이 상속과 이 관련된 여러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분도 있지만,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잘 유념해서 그냥 상식으로 잘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시면 좋은 삶의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